안녕하세요. NNT 대표 조경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연산진들하고 좀 다른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저희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가장 많이 저희가 니즈를 찾은 주제인데요. CRO랑 SEO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앱 마케팅 퍼널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정말 퍼포먼스 마케팅이 지고 있냐, 그리고 CRM 마케팅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절반은 동의하고요,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페이드 마케팅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매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드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제약이 생기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장이 포화되고 있고 고객이 점점 똑똑해진다는 점입니다. 아마 매체의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제가 굳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체감을 다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보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매체의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마케터들한테 물어봤는데 보통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전환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링크 클릭 수가 떨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노출 수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고에 경쟁이 높아지고 있고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광고에 익숙해져서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앱 쪽에서는 이제 2년 전에 ATT 이슈가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드 아이디 수집하는 데 점점 제약이 생기고 있겠죠. 아마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화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iOS 앱을 설치했을 때 꼭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애드아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허용을 해야지만 수집할 수가 있고요. 앱 추적 금지 요청을 클릭할 때는 애드아이 수집할 수가 없게 되는데, 글로벌하게는 대략 한 30% 정도가 허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10% 내외 정도가 현실적인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커머스를 하신 분들은 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앱을 설치시킬 때 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리타게팅을 통해서 ROI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애드 아이디를 수집할 수 없다면 당연히 리타게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모바일 광고 ROI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애드 아이디 수집할 수 있는 거 허용을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점이, 리타게팅을 하기 위해선 우리도 애드 아이디를 수집해야 되지만 매체사에서도 애드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지 매칭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SSG페이에서 앱 추적 허용을 20% 하고 페이스북에서 20% 한다면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20% 곱하기 20%는 4%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리타게팅을 4%밖에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리타게팅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겠죠.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는 괜찮지 않냐라는 질문들도 하시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애드 아이디를 수집할 수가 있고 리타게팅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빠른 시일에 애플처럼 애드 아이디 수집하는 거에 분명히 제약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구글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지금은 가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드파티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포화된 시장, 그 다음에 더 똑똑해진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커머스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뭐 보셔야 되는 거는 매출액하고 순이익인데요.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광고에 의존하는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매출은 떨어지고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구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흥미로운 광고를 통해서 매체에서 이제 뭐 ROI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다는 거고요. 예상보다 D2C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주가가 올버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크록스 주가인데요. 1년 사이에 올버즈 주가는 60% 이상 하락을 했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올버즈는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D2C 브랜드죠. 근데 아무래도 D2C 브랜드라는 게 페이드 마케팅 의존도도 높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통적인 유통 채널의 의존도가 높은 크록스, 그 다음에 브랜드 구축을 굉장히 잘한 브랜드죠. 그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D2C인데 페이드 마케팅 역시 굉장히 힘들어졌고 시장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CRM을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CRM은 이제 ROI가 높은 채널이죠.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저의 성장은 유저 리텐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오늘 많이 잔존을 유저가 한다면 내일 산술적으로 더 많은 유저가 잔존을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CRM이 중요해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CRM, 리텐션을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트리거는 CRM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지는 채널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페이드 마케팅과 절대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페이드 마케팅을 통해서 유저를 이제 광고를 통해서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를 랜딩을 시키고 거기서 스크린샷이나 앱 아이콘이나 타이틀 같은 것을 테스트해서 전환율 최적화를 하고 이렇게 유입이 된 유저 대상으로 유저 온보딩과 액티베이션을 최적화해서 구매 전환율이나 전환율을 최적화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전환율 증대를 통해서 CRM이라는 걸 이용해서 리텐션이나 구매 전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또 CRM의 한계점도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M의 가장 큰 장점은 ROI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죠. ROI가 높은데 문제는 굉장히 한정적인 풀 안에서만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가닉이건 아니면 페이드건 계속해서 새로운 유저가 유입이 돼줘야 되고요. 우리가 CRM을 할 수 있는 타겟을 계속해서 확장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CRM의 한계점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페이드 마케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CRM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보충제에 가깝다는 거고요. 페이드 마케팅과 CRM은 즉 유저 애퀴리션과 리텐션을 증대시키는 서로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각을 바꿔서 마케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앱 마케팅 퍼널이죠. 임프레션이 있고 클릭, 다운로드, 인스톨, 리텐션,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가는데 처음 4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앱 인스톨 캠페인에서 좀 신경을 쓰는 퍼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퍼널에서 항상 좀 불편했던 점이 이거 굉장히 페이드 마케팅 중심적인 퍼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신규 유저 유입 같은 경우는 페이드가 될 수도 있고 올게닉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유저를 유입시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드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유입된 유저는 CRM을 통해서 액티브 유저 같은 유저는 파워 유저로 만들고 액티브 유저가 되지 않은 유저는 다시 액티브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페이드 마케팅의 대안이라고 말하면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페이드 마케팅을 통한 획득이 너무 쉬웠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드 마케팅 외에는 다른 유저 애퀴리션 활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CAC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유저 애퀴리션 채널이나 방식들이 좀 고도화가 돼 있죠. 그 중에 3개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제휴 마케팅이 있고요. 리퍼럴, 친구 추천이 있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저희가 오가닉하게 트래픽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 모은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전환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당연히 컨버전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전환율 최적화를 통해서 전환율을 극대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2개가 제대로 돌아갈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SEO, 오가닉 그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가닉 그로스는 저는 물론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 엔진의 페이지가 더 많이 노출이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를 클릭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된 다음에 이제 CRO를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SEO를 해야 되나요? SEO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저는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을 해서 어떤 특정 키워드랑 트래픽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웹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최적화를 시켜서 트래픽을 모을 거냐에 대한 거 있는데 이거는 사실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X축을 페이지 숫자라고 보고 Y축을 중요도라고 봤을 때 페이지 숫자가 많아질수록 테크니컬 SEO의 중요도는 점점 올라가고요. 만약에 페이지 숫자가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컨텐츠 SEO에 대한 니즈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B2B, 고관여 제품들이 있겠죠. 성형외과라든지 IT, SaaS,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고 웹사이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페이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테크니컬 SEO보다는 컨텐츠 SEO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쿠팡이나 무신사, 오늘의 집 같이 굉장히 많은 몰들이 입점이 돼 있고 유저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컨텐츠 SEO를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뭐 컨텐츠 SEO 예시를 들면 저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헤이딜러 블로그가 대표적인데요.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앱 서비스인데도 굉장히 고관여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를 바꾸는 경우가 뭐 3에서 5년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페이드 마케팅을 했을 때 하필이면 운 좋게 그대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이 걸려서 앱을 설치하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텐트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유저 전이상에서 키워드를 계속해서 선점하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컨텐츠를 계속 배포를 하고 키워드를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쉐보레 트랙스 2023 검색하면 당연히 브랜드 페이지가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헤이딜러 블로그가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중고차 경매 주의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식 스니펫으로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이버 지식 스니펫인데요. 이렇게 중고차 경매 주의점이라든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이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지식 스니펫으로 노출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식 스니펫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최상단 노출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클릭률이 20에서 30%로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테크니컬 SE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근본 자체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페이지들을 노출시킬 수 있냐, 검색에 노출시킬 수 있냐인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걸 해야 되지만 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사이트를 이제 좀 제대로 기획을 하고 카테고리 페이지를 기획을 제대로 이제 구성을 해놓는 게 있을 거고요. 크롤링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 만약에 웹사이트에 렌더링 이슈가 있다면 그 렌더링 이슈를 고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페이지들이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고관여 서비스면 컨텐츠 SEO를 해야 되고요. 웹사이트의 규모가 크거나 유저가 만드는 컨텐츠가 많다. 이 경우에는 테크니컬 SEO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항공 사이트가 대표적인 예겠죠. 이 경우에는 둘 다 하는데 최근에는 컨텐츠 볼륨만 많다면 컨텐츠 SEO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율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트래픽으로 저희가 트래픽을 모았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앱 트래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서피스와 레버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험을 하냐에 통해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뭐 어려운 개념 같지만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의 뷰나 화면,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뭐 가격 페이지,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피스고요. 레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우리가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요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콜 투 액션이나 가격, 메시징, 어떤 크리에이티브 이런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예시를 들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서피스가 있겠죠. 상세 페이지 서피스가 있으면 그 위에 여러 가지 레버들이 있습니다. 유저의 레이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리뷰라든지 뭐 어떤 재고가 있냐 없냐 아니면 무료 반품이 되냐 이런 것들이 다 레버가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런 레버들을 선정을 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방법 같은 경우는 적절한 테스트를 정해야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A/B 테스트가 있고요. 뭐 다별난 테스트도 있죠. 뭐 A, B, C, A, B, C, D, A, B, C, D, E 이런 테스트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들이 다별난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요. 뭐 홀더처럼 90%는 변경하지 않고 10%만 변경해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증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비포 앤 애프터 테스트도 있는데 뭐 오늘 뭐 어떤 특정 요소를 바꾸기 전에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하고 다음 주엔 바꿔서 테스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올랐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테스트,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것밖에 없다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테스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 테스트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라 그러면 뭐 북유럽 같이 작은 시장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나 업데이트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큰 시장에 런칭을 하는 식의 시장 테스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앱 설치로 전환시키는 건 사실 되게 없지 않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사이트 서피스 위에서 우리가 어떤 레버들을 바꿔보는 게 있겠죠. 오늘의 집이나 쿠팡을 봤을 때
우리가 웹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제 인앱 브라우저를 띄워서 앱 설치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인앱 브라우저를 띄워서 앱 설치를 유도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위에다가 이제 배너를 붙여서 좀 더 하나의 더 레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들러 같은 경우도 유저가 중고차를 리서치하면서 블로그에 노출이 됐을 때 위에 스마트 배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로 랜딩이 되겠죠. 그럼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타이틀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콘이라든지 스크린샷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때 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어차피 성과가 없는데 굳이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는데, 이것 역시 저도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가지 가설에 의해서 8일 동안 실험을 했을 때 전환율 32% 이상을 달성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많은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무한한 베리에이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있을 때 시점이 10개고 형식이 5개고 메시지가 100개라면 5,000개의 베리에이션이 생기고요. 시점이 50개고 형식이 10개고 메시지가 500개다. 25만 개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분명히 최소한 한 개는 굉장히 많은 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웹셋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2개 설명해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뭐 특히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URL이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신사라든지 뭐 부킹닷컴, 오늘의 집, 그 다음에 당근마켓 이렇게 봤을 때 무신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60만 개의 페이지가 구글에 노출되고 있고요. 부킹닷컴 같은 경우는 거의 8천만 개 이상의 페이지가 구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160만 개, 당근마켓은 400만 개가 넘는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냐, 그리고 노출된 페이지들이 랭킹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많은 트래픽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웹사이트의 그러니까 페이지 숫자가 많을 때는 테크니컬 SEO를 진행을 하고 훨씬 더 많은 페이지들이 더 높은 랭킹에 랭킹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적으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앱 서비스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케이스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가 만드는 컨텐츠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유저가 만드는 컨텐츠는 없지만 유저가 만드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둘 다 해당되진 않지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고관여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UGC가 많은 경우를 봤을 때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글로벌하게 수학 문제를 질문할 수 있고 답변을 해주는 판다 같은 경우는 유저가 계속 만드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당근마켓은 제가 어떤 물건을 판다 그랬을 때 하나의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당근마켓은 그래서 이제 앱 중심적인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물들을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거기에 커뮤니티 글까지 합치면 400만 개가 훨씬 넘는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앱 속에만 계속 폐쇄적으로 갖고 있다면 사실 웹에서 우리가 400만 개의 페이지가 노출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로스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다 역시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줄 때마다 컨텐츠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뭐 일단 노출된 것만 해도 70만 개가 훨씬 넘고요. 70만 개가 넘다는 건 글로벌하게 그만큼 이제 그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구글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가 만든 컨텐츠를 웹상으로 노출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트래픽을 모으는 건 중요한 그로스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유저가 만든 컨텐츠가 없는데 데이터가 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카바조라고 하는 예시인데요. 이 카바조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살 때 이 자동차가 제대로 뭐 정상적인지 혹은 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사가 출장을 와서 그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받을 때마다 이제 유저는 데이터를 얻게 돼요. 이 자동차는 몇 점짜리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카바조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뭐 민감한 자료는 다 가리고 어떤 리포트 같은 걸 생성해서 웹사이트에 만약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몇만 건의 만약에 지금까지 구매자가 있었다면 몇만 건의 페이지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뭐 포르쉐 중고차
현대 아반떼 중고차 이런 걸 검색할 때마다 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기회를 많이 만들므로써 우리가 더 유저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 커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관여 앱 서비스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을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라든지 법률 쪽일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딜러 블로그처럼 우리는 자동차랑 중고차의 모든 키워드를 다 선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발표를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식 스니핏이건 아니면 구글 상단 노출이건 계속해서 키워드를 선점하고 트래픽을 모으고 그것들을 다시 앱 서비스로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퍼널상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요? 했을 때 저는 뭐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시를 봤을 때 위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2달 동안 이제 운영을 했을 때 뭐 처음에는 성장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성장의 트리거가 생겼을 때 2달 사이에 2.5배씩 트래픽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기술적인 그러니까 테크니컬 SEO를 적용하고 전후로 트래픽이 6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외부로 우리가 트래픽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이걸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전 그냥 아주 간단한 이 장표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재 유저가 있고요. 그 잠재 유저는 우리의 웹사이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는 인스톨이나 구매 전환이 돼야겠죠. 잠재 유저에서 웹사이트로 가는 데는 SEO가 필요하고요. 웹사이트에서 구매 전환이나 인스톨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CRO가 필요합니다. SEO를 많이 해서 트래픽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저희는 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RO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CRO를 더 많이 할수록 어떤 페이지에서 구매 전환이나 인스톨 전환이 잘 되는지, 어떤 문구에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SEO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면서 저희는 이제 올가닉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SEO는 사람들을 사이트로 유도하고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그로스 같은 게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올가닉 그로스라는 게 한국에선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페이드 마케팅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케터분들은 꼭 올가닉 그로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올가닉 그로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